오늘 한국회계학회 제2회 대학생 회계 4대 경진대회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상 수상하신 쪼개지마 팀과 적자 생존 팀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기업의 소액주주 보호 측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물적 분할의 문제와 서울 수도권 시민의 중요한 이동수단인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당면한 주요 문제들을 다룬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생의 입장에서 전통적인 기업가치 평가의 관점에서 벗어나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ESG 측면을 제고해보고자 한 점에서 두 팀의 연구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최근 ESG 동향에 맞추어 공인회계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와 더불어 이런 뜻깊은 경진대회를 마련해 주신 한국회계학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하신 팀들이 앞날에 밝은 미래가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김의형입니다. 대학생 회계 사례 경진대회의 두 번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경진대회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유승원 회장님과 회계학회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을 받으시는 9팀의 노력과 성과가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 회계 실무의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가 될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횡령멈춰팀 발표를 맡은 발표자 김윤기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횡령 예방과 적발을 위한 현행 제도의 개선점, 우리은행 횡령 사건을 중점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였는데요. 저희의 발표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 기업의 횡령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 국내 횡령 범죄 발생 건수는 2011년 27,882건에서 2020년 65,53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발생 건수 외에도 사고 금액 또한 매우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금융감독원의 2016년부터 2021년 업건별 유형별 금전사고 현황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5대 시중은행의 금전사고는 무려 163건, 그리고 사고 금액은 1,239억 1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발생한 거액의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은 국내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번 횡령 사건은 8년간 내 외부 감사에 적발되지 않았는데 2년 전 우리은행은 해외금리, 파생 결합증권, 손실 사태를 겪었음에도 내부 통제 측면에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횡령은 직접적으로 회사와 주주, 더 나아가 자본시장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칩니다. 이에 저희는 본 연구를 통해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 제도를 살펴보고 사전에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제도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횡령을 한 당사자를 이하 사고자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결과 사고자는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서 1697.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횡령 자금의 종류에 따라서 횡령 사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A사의 출자 전환 주식 23.5억 원어치를 무단으로 인출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인 614.5억 원을 3회에 걸쳐서 횡령한 것이고, 마지막은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 매각 계약금인 59.3억 원을 4회에 걸쳐서 횡령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자는 아주 오랜 기간 횡령 자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시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8회의 횡령 사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던 원인은 개인의 일탈도 문제이지만 횡령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도록 운영되어 온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 기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횡령 사고의 개요를 바탕으로 우리은행이 지닌 내부 통제의 취약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취약점은 문서 관리가 미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문서와 공문서 모두 위조가 가능했던 것은 수기 결제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수기 결제의 경우 결제 기록이 남지 않으며 결제 당사자 이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록을 없앨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만약 전자결제 시스템이 확립되었고 결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을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각종 문서들이 전산화되어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면 문서의 은폐 또는 위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취약점은 OTP, 공인인증서, 법인 직인과 같은 여러 인증수단의 물리적 통제가 미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고자는 부서 금고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인증수단에 접근하기 용이한 상황이었고 이를 통해 횡령을 하기가 매우 수월하였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인증수단 관리에 있어서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증수단의 통제를 위한 업무 분장과 여러 사람의 승인 후에만 금고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절차적 개선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취약점은 인사관리 측면의 미흡점입니다. 사고자는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하였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은 우리그룹 내부통제 규정 제30조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은행에서는 직무분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별도의 보안적인 통제 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해당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명령휴가제도의 위반 또한 중대한 취약점입니다. 명령휴가제란 우리그룹 내부통제 규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인데요. 법인의 중요한 인증수단을 관리하고 있는 사고자 직무의 특성상 명령휴가제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사고자는 명령휴가를 10년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고 특히 사고자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무려 13개월 동안 허위 보고 후에 무단결근한 전적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은행의 근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취약점은 거래 모니터링과 내부감사 과정의 미흡입니다. 원래는 대규모 자금 및 주식 출고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본부부서 자행명의 통장에 거액 입출금 거래가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이 조기에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이 예치된 은행, 자행명의 통장 잔액의 변동 상황이나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 주식의 실제 여부에 대한 부서 내 자점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은행 횡령 내역과 취약점들을 살펴보면 총체적으로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부통제 운용 실패 사례들이 맞물려 600억 원대의 횡령사고라는 큰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 내부통제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는 그 운용 과정 자체에 있음을 해당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은행과 반대로 다른 은행은 현행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비교 은행을 설정하여서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22년 3분기 ESG 등급 조정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지배구조 부분 ESG 등급이 B에서 C로 하향 조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1은행 같은 경우에는 2020년과 2021년, 2022년 연속적으로 지배구조 부분에서 A+ 등급을 받은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의 지배구조 등을 비교하면서 어떠한 부분에서 큰 내부통제 차이점이 발생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배구조 및 보상체계 연차보고서상의 지배구조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감시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감사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의 감사위원회는 사회이사 2명과 감사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감사를 실시하는 상임 감사위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SC제일은행의 감사위원회는 3명 모두 사회이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감사 보조조직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은행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으로는 검사실이 존재하고 검사실의 인원은 22년 1월 기준으로 8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SC제일은행은 2011년 10월 정관을 개정해서 상근 감사위원이 아닌 감사본부장을 임명하고 감사본부장과 감사부를 감사위원회의 직속기관으로 배치하여서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상의 내부회계 관리, 운영조직 인력 보유 현황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먼저 절대적인 총원수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산 총액이 415조인 우리은행의 경우 총원이 110명인 반면 자산 총액이 86조인 제일은행의 경우 총원이 131명입니다. 자산 총액이 5배 정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일은행의 내부 통제 담당자 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부회계 담당 인력의 평균 경력 월수의 현저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담당 인력의 평균 경력 월수를 비교해보자면 우리은행의 경우 31개월인 반면에
제1은행인 경우에는 평균 144개월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 감시 및 외부 감사인과 직접적인 소통을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해당 경력 월수의 차이는 전문 인력의 전문성의 결여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운영부서 비중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전산운영부서의 인력은 총 인력 중에 31%를 구성하고 있는 반면 제1은행의 경우에는 총 인력 중에 70%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은행 횡령사고의 가장 큰 취약점이 문서관리 미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은행은 전산화된 문서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충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또한 저희는 이러한 횡령사고가 뒤늦게 밝혀지게 된 원인으로 외부감사의 한계점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 기준은 외부 조회를 통해서 기업 외부의 독립된 원천에서 감사 증거를 입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우 일렉트로닉스의 채권단 지분 중 우리은행이 5.3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기준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외부 증거 중 하나인 금융기관 조회서를 작성하고 회신하는 그 당사자가 우리은행 본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증거의 신뢰성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게 화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감사 기준은 감사를 할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계정에 대한 시제 확인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재무제표상 우리은행의 자산 총액은 약 400조 원, 횡령 금액은 약 700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0.0175%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금액이 감사인들이 설정하는 중요성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특성상 수많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계좌별로 추적해서 특정 중요성 기준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횡령사고를 적시에 예방하거나 아니면은 적시에 적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내부 통제의 운영의 한계를 극복한 방안과 그리고 이러한 회계감사 기준의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내부 통제 운영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위원회와 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행 상법상 의결 종족수 및 구성원 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사내이사와 사회이사의 비율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상 사내이사의 영향력이 매우 높으므로 사회이사의 의견이 무시되어 독립적인 감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을 전원 사회이사로 하거나 사회이사의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이 충분한 내부회계 담당 인력을 보유해야 하고 그 인력의 전문성화가 필요합니다. 내부회계 담당 인력의 수가 전체 임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내부회계 담당 인력의 평균 경력 월수가 길수록 회계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자산규모 또는 매출액 등에 비례해서 내부회계 담당 인력의 충분성과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산운영부서의 인력 충원 및 비중 확대가 필요합니다. 우리은행은 그 규모에 걸맞지 않게 전산 담당 인원이 매우 부족하였고 과거 자료와 문서의 전산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횡령을 가능하게 만든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베인스-옥슬리법과 같이 내부 통제 제도와 관련된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경영 판단에 대한 설명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평가를 통해 경영진의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한 자체평가 및 감사인에 의한 인증 그리고 최고 재무 책임자의 윤리 규정 채택 여부 공시 등의 규정을 강화하여 경영 판단 행위에 대한 설명 책임을 부과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스스로 견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외부 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정 금액 이상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외부 조회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용 시제금을 제외한 금액을 타 지점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이 방안을 통해 금융기관 조회서의 발송인과 회신인을 분리하여서 상호 외부 조회를 통한 신뢰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식별된 왜곡 표시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공시 대상이 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같은 특정 항목에 대해 중요성 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특정 항목 설정 가이드라인을 금융감독원에서 제시를 한다면 해당 항목에 대한 금액이 전체 기준 중요성에 미달하여도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는 근본적인 한계 몇 가지가 존재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보 이용자의 관점에서 작성한 사례 연구이므로 내부 통제 관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회사의 내부 통제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부 통제와 관련된 제한점을 적용했을 때 비용보다 효익이 크다는 확신이 없다면 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이러한 제한점을 적용하라 라고 말하는데 당위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ESG 등급을 통해 비교 대상을 선정하였으나 내부 통제 제도의 감사가 미비한 경우 ESG 등급 또한 영향을 받게 되므로 선정 기준 그 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다음의 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배구조 및 보상체계 연차보고서와 ESG 등급 등 최근에 시행된 규정들을 이용해서 기업의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를 살펴본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부정한 회계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 외부의 감독기관 그리고 경영진 모두가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함을 상기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횡령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 통제 활동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외부 환경도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 연구가 보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대학생 회계사례 경진대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상 소속 서울여자대학교 성명 안지원, 신유정, 김지향, 조아라, 임고은 제목 서울교통공사의 미래 지속적인 구조 개선 요금제 개편과 사회적 가치 재평가의 관점에서 위 사람은 한국회계학회가 주최하는 제2회 대학생 회계사례 경진대회에 위연구를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9월 23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영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적자 생존팀의 발표를 맡은 신유정입니다. 저희는 서울교통공사의 미래 지속적인 구조 개선에 대해 연구했으며 이를 요금제 개편과 사회적 가치 재평가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발표는 요금 산정식을 시작으로 사회적 가치를 재평가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1981년 설립된 서울메트로와 1994년 설립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합병한 기업으로 보다 효과적인 서울 지하철 운영을 위해 2017년 5월 31일 출범한 기업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일평균 547만 명을 수송하고 총 275개 역에 3,571량을 운행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 운영기관입니다. 하지만 수년간 동결된 요금과 경로 무인 승차 제도 등의 손실이 누적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앓고 있는데요. 요금의 경우 2015년 1,250원으로의 인상을 끝으로 7년간 기본요금이 동결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 8.05%, 최저임금 56.3% 상승과 대조적입니다. 또한 경로 무임승차의 경우 손실액의 29%를 차지하는 제도로서 최근 한국의 고령화 추세로 볼 때 그 손실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최근 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져 2019년 5천억 원대였던 적자는 21년 9천억 원으로 증가했고 22년 예상 적자액은 1조를 넘어서는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역 이름 밑에 기업 이름을 함께 적는 영명 병기 사업을 추진하고 역사 내에 메트로팜을 조성해 상가 공실률을 줄이고 부대 수익을 늘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1조가 넘는 적자액을 보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요금제 개편을 위한 산정식 고안과 경로 무임승차 제도를 중심으로 적자 개선 방안을 도모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흑자 전환 시기를 예측하고 이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의 편익을 분석해 재평가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금 산정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요금 산정식이 없어 물가와 임금 변동률을 반영하지 못하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홍콩의 요금 산정식을 참고했습니다. 매년 요금을 산정하는 나라들과 달리 한국의 경우 2015년 이후 요금이 동결된 점을 감안해 2015년부터 21년까지의 7년을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했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의 요금 산정식입니다. 싱가포르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산정식을 구성하고 있으며 여기서 NCF, 즉 네트워크 수용력 계수는 싱가포르 고유의 요소로서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수용력을 말합니다. 이를 싱가포르 산정식에 따라 한국 실정에 맞게 15년과 21년 사이 변동률로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 결과 기본요금은 1,549원으로 현 기본요금인 1,250원에 비해 약 23.9%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홍콩의 산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콩의 경우 운수업 임금을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 역시 한국 실정에 맞추면 아래와 같습니다. 홍콩 산정식을 따를 경우 기본요금은 1,564원으로 지금보다 25.12%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이를 토대로 저희가 고안한 대한민국의 요금 산정식입니다. 산정식에는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운수업 명목 임금지수, 지하철 전력 사용량을 활용하여 물가 변동 및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고자 했으며 혼잡 비용을 한국의 고유 요소로 추가했습니다. 저희는 혼잡도 반영을 위해 첨두시에 혼잡 비용을 추가하는 요금제를 고안했는데요. 여기서 첨두시는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9시와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에서 8시로 흔히 알고 있는 피크타임을 말합니다. 그럼 혼잡도가 낮은 비첨두시의 요금, 즉 기본요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요소를 반영한 비첨두시 요금은 1,515.6원으로 기존 요금 대비 약 21.24% 상승한 값입니다. 이는 7년간의 변동률을 반영한 것이므로 그 인상액이 다소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추후 해당 시기 도입되어 매년 요금을 산정하게 된다면 1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예측하기 위해 2020에서 21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320.5원으로 약 5.64%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은 혼잡 비용이 반영된 첨두시 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혼잡 비용과 이를 한국 고유 개수로 설정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혼잡도는 최대 125%로 알려져 있으나 서울 지하철의 평균 혼잡도는 158%이고 그중 2호선은 202%에 달합니다. 출퇴근 시간대는 지하철 이용객의 20% 이상이 집중되어 혼잡도로 인한 서비스 질의 하락, 사회적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이에 영국 런던은 이미 혼잡 비용을 반영한 요금제를 도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혼잡 비용은 차내 혼잡도와 열차 지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차내 혼잡도는 차량 내부 혼잡도를 피하기 위한 지불 의사액을 추정한 값으로 이는 연간 약 2,317억 원이며 1일 기준 6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다음으로 열차 지연은 혼잡으로 인해 증가하는 통행 시간의 시간 가치를 말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연간 1,418억 원, 1일 3억 8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체 혼잡 비용은 3,700억 원대로 이를 1인당 하루 비용으로 나누면 약 842원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소비자와 기업이 50%의 비율로 분담한다고 설정했을 때 첨두시 요금은 기본요금 1,515.6원에 혼잡 비용 421원을 더한 1,936.6원으로 기존 요금 대비 약 5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 역시 1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1,741.5원으로 39.32% 인상된 금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각 국가별 요금과 인상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7년 만에 요금 인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저희가 고안한 요금 산정식의 기본 요금은 다른 국가들의 요금에 비해 합리적입니다. 또한 혼잡도에 따라 요금을 산정함으로써 서비스 질의 개선과 혼잡도 완화 효과를 꾀했습니다. 이러한 요금 인상은 서울교통공사가 적자를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서울교통공사 적자의 29%를 차지하는 경로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로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요금의 5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84년 전두환 정부 당시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지금의 무임승차 제도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빠른 고령화와 저출생 속도가 현 제도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으로 꼽힙니다. 도입 당시와 달리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를 지나 2018년 고령 사회가 됐고 2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생 역시 1984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4.53명이었으나 2021년 0.81명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와 저출생 추이는 필연적으로 성장 잠재력 잠식과 재정 악화를 수반하므로 중장기적 관점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에 저희는 경로 무임승차 제도를 일괄적 연령 상향, 점진적 연령 상향, 그리고 첨두시 도입의 관점에서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일괄적 연령 상향의 경우 고령 사회인 점을 고려하여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상향했습니다. 수혜 연령을 이같이 높일 경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2026년 예상 손실액은 3,322억 원이 됩니다. 점진적 대안의 경우 기준 연령인 70세까지 3년 주기로 1년씩 상향하는 방안으로 손실액 보존 시기가 다소 늦춰지지만 기존 수혜자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안의 26년 예상 손실액은 3,665억 원입니다. 끝으로 첨두시 도입은 65세 이상 노인이 출퇴근 시간에 탑승할 경우 경제활동 인구일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진행했으며 이는 영국, 미국, 덴마크가 시행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첨두시의 26년 예상 손실액은 4,290억 원입니다. 위 세 가지 대안을 비교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첨두시 도입안의 경우 그 효과가 가장 미미했으며 일괄적 점진적 상향의 경우 2029년을 기준으로 연령 상향이 마무리되면서 이후 같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70세를 상한으로 3년 주기로 연령을 인상하는 방안이 기존 수혜자를 고려할 때 가장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앞서 도출한 요금식과 경로 무임승차 대안을 바탕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재무제표 분석과 흑자 전환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서울교통공사의 재무제표입니다.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그리고 부채비율 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유동비율의 경우 21년 대폭 상승했는데 이는 유동자산 확보를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공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성장성 역시 계속된 적자 행태를 보이고 있어 서울교통공사의 수익 구조가 취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저희가 산정한 지하철 요금과 경로 무임승차 대안에 따른 손실 보완액을 도출했습니다. 바뀐 요금제를 반영하여 21년도 수송인원 기준 운수수익을 계산했으며 여기에 무임승차 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했을 때 보존된 금액을 더했습니다. 그 결과 총 5,487억 원의 손실이 보완되고 단기 순손실이 약 57%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를 재무제표 성장성에 반영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하는데요. 매출액의 경우 36.69%, 영업이익률의 경우 75.5% 상승합니다. 이제 서울교통공사의 흑자전환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연도별 누적 인상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인상률을 5%로 가정했을 때 2029년 누적이익 1조 1,526억 원을 달성하며 22년도 단기 손실액으로 예측된 1조 1,261억을 넘어 흑자 전환됨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사회적 가치를 재평가해 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대중교통 사업은 국가교통복지구현의 주축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러나 환경, 안전, 사회공헌 등에 기여한 비재무적 활동의 성과는 기업의 가치평가에서 배제되기 쉬운데요. 이러한 성과를 기업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의 사회적 기여도를 ESG 관점에서 재평가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 분야입니다. 환경의 대표적인 지표이자 다양한 정책과 연관이 깊은 온실가스의 경우 지하철 이용이 도로교통보다 최대 6배의 저감 효과를 보입니다. 온실가스의 단위 비용은 톤당 51달러이며 지하철 이용으로 저감된 양은 하나로 약 190억 원입니다. 화석연료 사용과 직결되는 에너지 사용량의 절감은 친환경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핵심적입니다. 지하철 이용은 도로교통에 비해 최대 11배의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약 935억 원의 가치에 해당합니다. 미세먼지는 서울교통공사의 주요 환경사업 중 하나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하철 내의 공기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데이터 표출 장치 외에도 다양한 시설 관리에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지하 역산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뚜렷한 하락세와 낮은 수치 유지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입니다. 지하철은 전체 도로교통 중 약 10%를 분담하고 있으며 국가교통비용 절감에도 효과적입니다. 국가교통비용이란 교통혼잡비용과 교통사고비용을 합한 것으로 2015년부터 그 비용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5년 평균 교통혼잡비용은 약 28조, 교통사고비용은 43조로 이를 통해 2019년
지하철 이용으로 최대 9조 8천억가량의 비용 절감을 확인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매년 사회 공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탄소 중립 사업을 신설하였고 6,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인재 양성과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약 4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위의 사회적 가치들과 그 소요 예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총 210개의 사업에 약 8,500억을 투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의 사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연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하철은 공공성이 큰 사업인 만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는 단지 원가적 차원에서 회계 장부상의 문제로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는 관점의 문제로도 연결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 지원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 필요하지만 지자체는 재정 부담 문제 등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제도 개선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저희는 적절한 요금 인상을 위한 산정식을 고안했으며 고령화와 같은 사회현상을 반영해 경로 무임승차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가치를 재평가하여 비재무적 가치를 회계적으로 산출함으로써 더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며 서울교통공사가 보다 더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기업, 글로벌 넘버원 서울교통공사로 도약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대학생 회계사례 경진대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상 성명 김은서 고려대, 김소연 인천대, 김여정 인천대, 송주연 인천대. 제목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 기업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제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을 중심으로. 위 사람은 한국회계학회가 주최하는 제2회 대학생 회계사례 경진대회에 위 연구를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9월 23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 기업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제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쪼개지마 팀입니다. 저희 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순서도 목차와 동일하게 연구 배경과 물적 분할의 개념을 살펴보고 사례 분석을 설명드리고 소수주주 보호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한계 및 의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말부터 2021년 당시 증시의 화랑과 기업 공개 청약 시장의 영향을 받아 공모주 청약에서 흥행하는 기업이 속출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대기업들은 핵심 사업을 분리해 자회사로 상장시키는 물적 분할을 시행하였습니다. 물적 분할은 모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수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배터리 산업 3대장이라고 불리는 기업 중 최근 물적 분할을 시행한 SK와 LG를 중심으로 물적 분할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특히 같은 업종인 삼성 SDI와 비교하였습니다. 우선 회사 분할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분할이란 존속회사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설회사에 승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제도입니다. 회사 분할은 크게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적 분할은 존속회사의 지분 비율이 유지된 상태로 신설회사가 설립되는 반면에 물적 분할은 존속회사가 100% 지배하는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의 분할입니다. 물적 분할을 시행했던 SK이노베이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총 3가지의 분석을 하였는데 첫 번째로 분할 이슈일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의 주가 비교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적 분할 후 3개월간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의 시가총액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과 SK온의 분할 재무상태표를 비교하였습니다.
분할 이슈일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주가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분할이 언급된 7월 1일 26만 9,500원으로 하루 만에 8.8% 급락하였습니다. 물적 분할을 공시한 8월 4일에는 6.97%나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삼성 SDI 주가는 SK이노베이션의 분할 언급일에 3.72% 상승, SK이노베이션 분할 공시일인 8월 4일 전후로는 3.23%나 상승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주가 하락과 삼성 SDI의 주가 상승이라는 상반된 결과가 물적 분할뿐만 아니라 당의 실적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과 삼성 SDI의 영업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기업의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하락한 것은 물적 분할 이슈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적 분할 후 3개월간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시가총액을 비교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물적 분할 언급일 전날인 6월 30일에 27조 3,235억 원에서 3개월 후 22조 2,379억 원으로 총 18.61%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삼성 SDI는 47조 9,976억 원에서 3개월 후 52조 4,673억 원으로 9.31%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개월간 두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 SK이노베이션의 주가 급락에 따른 주주의 직접적인 재산 손해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SK이노베이션과 SK온의 분할 재무상태표를 비교하겠습니다.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SK온은 물적 분할을 단행하며 SK이노베이션의 총 자산의 25%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73%, 그리고 사채 및 장기 차입금은 31%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총 매출액 중 6%에 해당하는 SK온은 물적 분할 덕분에 기존 기업의 총 자산의 25%를 가져가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73%를, 하지만 사채 및 장기 차입금은 오직 31%만 가져가서 부채의 상당 부분을 SK이노베이션에 남기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LG화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3가지 비교를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LG화학의 분할 공시일 기준으로 LG화학과 삼성 SDI 주가를 비교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일 기준 LG화학과 삼성 SDI 주가를 비교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직후 3개월간의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평균 시가총액 및 지분가치를 비교하였습니다. LG화학 분할 공시일 기준 LG화학과 삼성 SDI 주가를 비교하겠습니다. 물적 분할 공시 2일 전부터 공시일까지 3일간 LG화학의 주가 등락률은 무려 9.4%가 하락하였습니다. 공시 다음 날인 9월 18일에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다음 거래일은 다시 5%가 하락하며 하락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물적 분할 공시 과정에서 LG화학의 주주들은 주가 하락으로 인해 지분 가치가 훼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같은 기간 동안에 삼성 SDI 주가를 살펴보면 주가 등락률은 약 2.2%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적 분할과 그 공시로 인해 LG화학의 주가가 유의미하게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교로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일 기준 LG화학과 삼성 SDI 주가를 비교하겠습니다. 상장일 전후로 주가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였고 상장 다음과 그 다음 거래일에는 곧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상장일에는 무려 주가가 54,000원이나 하락하며 8.13% 하락이라는 등락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삼성 SDI 주가는 5거래일 내내 하락과 보합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일간 등락폭은 무려 약 14.4% 하락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 주식장이 좋지 않은 영향도 있었고 현금이 모두 공모주인 LG에너지솔루션에 몰렸기 때문에 모회사인 LG화학뿐만 아니라
경쟁사 삼성 SDI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직후 3개월간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평균 시가총액 및 지분가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기간 동안 자회사의 평균 시가총액은 약 102조 원가량으로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분 비율인 81.84%를 고려했을 때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의 지분가치만 약 83.5조 원입니다. 그러나 동일 기간 LG화학의 평균 기업가치는 약 38.5조 원입니다. 이는 83.5조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물적 분할은 존속회사의 기업가치 하락과 비지배주주의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하고 기존 비지배주주로 하여금 신설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공정하지 못한 증권시장을 초래합니다. 이처럼 물적 분할은 소수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과 그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장의 수요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서 트래킹 주식이 있습니다. 트래킹 주식은 특정 사업 부문이나 자회사의 실적에 주가를 연동시켜 배당을 실시하는 주식입니다. 도입할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 있으나 적정 주가의 산정은 어렵고 고평가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 분할 자체를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소수주주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비지배주주 다수결 동의 제도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하기 위해 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주주들의 다수결이 있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소수주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만 현행법과 판례에 충돌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법상 충실 의무 규정과 이사의 책임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 보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본래 상법의 취지와 어긋나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적용 확대 방안이 있습니다. 집중투표 방식으로 선임할 이사의 수를 늘림으로써 소수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고 물적 분할 이사회의 결의에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의 대표성 문제가 있고 모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지 않음을 단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으로서 모회사 기존 주주에게 자회사의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신설회사 주식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리적 기반을 확보하기 어렵고 잠재적 투자자와 모회사 주주 간의 이익 충돌이 우려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사한 방안으로서 신주의 우선 배정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의 신주를 기존 주주에 앞서 특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배정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신주 인수권 증권 발행도 있습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분할 전 가치를 보상해 주주의 손실을 방지하고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분할 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포기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간접 규제 방안으로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가 있습니다. 소유 구조 변경 시 회사 스스로 주주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없는 경우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상장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상장 제한의 방안도 있습니다. 모회사가 주주 보호 노력을 다하는지 평가하고 미흡할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상장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지만 질적인 평가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형식만 지키면 통과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닌 한계와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주가가 변동하는 데에 각 기업의 특유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채 분석을 시행하였고 주가가 물적 분할 이외의 요소로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고 단순히 주가의 추이만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같은 업종 내의 회사들의 비교함으로써 물적 분할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뚜렷하게 비교하였습니다. 둘째, 소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건강한 지주회사 체제를 제고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넷째, 물적 분할 후 소액 주주 보호 방안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면 더욱 공평한 공모주 청약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회 대학생 회계 사례 경진대회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상 경기대학교 박희선, 윤영인, 이학현, 마민혁, 정민재. 위 사람은 한국회계학회가 주관하는 제2회 대학생 회계 사례 경진대회에 위 연구를 제출하여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9월 23일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한국회계학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일다보니 회계머리팀의 발표를 맡은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이학현입니다.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저희 팀의 발표 컨셉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무형자산 회계 처리에 따른 기업가치의 변화 분석을 더욱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잠재적 투자자로 가정하여 일종의 투자 설명의 컨셉으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다보니 회계머리의 투자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다음과 같은 타임테이블을 준비해봤습니다. 첫째, 왜 지금 엔터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둘째, 엔터산업의 수익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셋째, 엔터산업에 투자할 때 왜 무형자산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개발비, 전속계약금, 영업권을 바탕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놓치지 말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집중해야 할까요?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지는 수많은 주식 관련 기사들, 코스피 하락, 어두운 장 상황 등 최근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사들과 같이 현재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코로나로 주춤했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2022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BTS, 블랙핑크로 전 세계를 장악한 K-팝은 새로운 아티스트들의 탄생과 성공으로 그 위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키워낸 엔터테인먼트사는 이 애처로운 주식시장의 빨간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코로나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전부 침체되었냐고요?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음반 판매량은 이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34.6%나 증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당초 팬데믹 이후 공연 시장이 침체되면서 일종의 보복 소비로 인한 일시적인 증가라고 평가하였으나 실제 2022년 음반 판매량은 전년도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비교적 최근 자료인 2022년 9월 6일의 기사에서는 JYP의 음반 매출이 전년도보다 21%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수익 구조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기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수익 구조에서 탈피하여 오프라인에서뿐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수익 창출도 부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되었던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의 주식인 리오프닝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리오프닝주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지 코로나 전후 3사의 주가 변화와 수익 현황에 대해 알아볼까요? 금융 플랫폼을 통해 지난 5년간 3사의 월말 주가를 기준으로 60개의 월봉 차트를 확인해본 결과 지속적으로 천천히 상승해오던 엔터 3사의 주가가 2019년 하락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도 상반기에 모두 하한가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서서히 다음과 같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도입하며 최근 3사 모두 최고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국내외에서 축적된 팬덤을 바탕으로 팬덤 특유의 비탄력적인 수요에 콘서트 관련 보복 수요까지 더해져 더욱 확장된 K-팝 시장, 바로 지금이 주목하셔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엔터테인먼트 각 3사의 코로나 전후 3년간 매출액 현황입니다. 3사의 매출액 규모는 각자 다르지만 연도별로 보았을 때 3사 모두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매출액 규모가 2021년부터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2022년은 물론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3사의 매출액 성장은 기대해볼 만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수익률을 알아보기 위해 매출액 순이익률도 분석해보았습니다. 표에 나타난 수치는 3사의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며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취급하는 YG의 경우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에 취득한 개발비를 뺀 금액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매출액 순이익률 역시 3사 모두 그간 수치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미루어 보아 2022년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더욱 높은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JYP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지속적으로 안정된 매출액 순이익률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부문별 현황입니다. 저희는 엔터 산업의 사업 부문별 매출액 현황을 토대로 엔터테인먼트의 수익 창출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JYP 엔터테인먼트 기준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부문은 용도에 따라 음반, 음원, 콘서트, 광고, 출연료, 기타 이렇게 5가지의 주된 수익을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음반, 음원 분야와 콘서트 분야를 합쳐 50%에 달하던 수익 형태가 이렇게 코로나 이후 2020년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콘서트 부문의 수익 비율이 대폭 감소하고 그 자리를 음반, 음원 부문이 메꾸어 음반, 음원 부문의 수익이 절반을 넘는 수준으로 대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인 2021년에는 음반, 음원 부문의 수익이 더욱 상승하여 60% 가까이 되는 수익을 창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해제되어 다수의 대면 콘서트가 개최됨에 따라 코로나 이후 확연하게 줄어들었던 콘서트의 수익이 증가하고 음반, 음원 위주였던 수익 구조가 다시 코로나 이전처럼 오르게 돌아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체적인 매출액도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가 완화됨에 따라 다시 다양한 부문에서 수익 창출에 불을 지필 것으로 기대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제 제가 왜 이토록 엔터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엔터 산업에 투자할 때 왜 무형자산을 눈여겨보아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엔터 산업에서 수익을 책임지는 주요 자산은 아티스트입니다. 이러한 주요 자산인 아티스트의 공정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전속계약금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S의 경우 생산 유발 효과만 4조가 넘는 것으로 측정되지만 소속사에 해당하는 빅히트 엔터의 재무제표에는 오로지 계약금 63억 원만 무형자산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아티스트의 가치는 변화하지만 그에 반해 금액 설정에 관한 특정한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무형자산과 엔터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정 과목들의 정의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이란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으로서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입니다. 엔터산업의 주요 무형자산은 영업권, 전속계약금, 개발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영업권은 기업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순자산 강정가치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로 전속계약금은 전속기간 동안 회사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약 금액이 명확하게 측정 가능하므로 무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이를 일정한 내용 연수에 걸쳐 삼각해 비용 처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비는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로 개발 단계의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면 단기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이 줄어들어 이익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연습생 개발비라도 회계 처리가 다르다? 먼저 개발비의 회계 처리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습생 개발비의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지만 순이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감소하는 반면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면 대비 전까지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JYP는 연습생 개발비를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YG는 무형자산으로 처리 후 전속계약 이후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부터 삼각하는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보시면 JYP는 연습생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대비에 성공했을 시 비용에서 자산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G는 연습생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만약 대비하지 못할 시에 개발비 잔액이 한꺼번에 비용 처리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JYP 엔터, YG 엔터의 연도별 대비 현황을 살펴볼 건데요. JYP 엔터부터 보시면 2015년부터 데이식스,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있지 등 매 연도마다 개발비를 투자하여 아티스트들이 꾸준하게 데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YG 엔터는 2017년, 2018년, 2019년에 많은 개발비를 투자하였지만 그에 따른 아티스트는 데뷔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JYP 엔터와 YG 엔터의 연도별 데뷔 현황을 통해 개발비 투자 대비 수익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오른쪽 YG 엔터의 개발비 투자 대비 수익 비율은 당해에 데뷔한 아티스트가 없는 2018년, 2019년에 가장 낮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습생의 데뷔 여부에 따라 기업의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투자 대비 수익으로의 회수 기간이 일반 산업에 비해 짧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이러한 대비 여부가 당해 연도 기업의 수익률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엔터 산업의 핵심 무형자산인 전속계약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엔터 산업에서는 블랙핑크, BTS, 에스파와 같은 아티스트들을 비용 처리하지 않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 데뷔 시점부터 정액법으로 삼각합니다. 여기서 전속계약금의 내용 연수는 최대 15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아티스트와 장기 계약의 성공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 기대되는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커지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기업 가치에 올바르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SM, JYP, YG엔터 사이는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소속되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자산 총액 대비 전속계약금의 비율을 분석해본 결과 3사 모두 전속계약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S만 살펴보더라도 BTS의 영향력은 수조 원에 달하지만 회계상 장부 가치에는 단 1125억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엔터 산업의 핵심 무형자산인 아티스트의 경우 실제 반영되어 있는 장부 가치에 비해 기사와 같이 더욱더 뛰어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저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엔터 산업은 아티스트가 핵심 자산으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아티스트의 사생활 이슈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리스크로서 작용하는데요. 아티스트에 대한 이슈는 주로 기업 대표의 경영 철학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엔터 산업은 경영진의 철학 방식이 기업의 이미지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시에 유의해야 하며 엔터는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아티스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YG엔터의 주식 차트를 보시면 2017년 6월 탑의 대마초 사건 및 지드래곤 입대로 인하여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고 2019년 6월 양현석 대표의 버닝썬 게이트로 인한 사태로 인해 또다시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각 엔터테인먼트사마다 영어권을 인식하는 데에도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엔터 산업에서 영어권의 의미란 비용을 투자해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그 아티스트가 수익을 가져오면 새로운 자회사를 만들어 점점 영어권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수한 사업 부분이 거대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면 그만큼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는데요. 투자자 여러분은 영어권 감액으로 인해 자본이 잠식되고 거액의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권에 대한 회계 처리 방식을 유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영어권이 상각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인수합병을 잘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JYP는 지난 5년간 영어권을 상각하지 않았고 YG는 매년 영어권을 상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JYP의 영어권이 실제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눈에 더 잘 보이도록 3사의 영어권 변화를 표로 나타내어 추세선으로 비교하였는데요. 수시로 영어권 처리를 해온 SM과 YG와는 달리 표를 보면 JYP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영어권에 대한 어떠한 상각이나 처분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죠. 그러다가 2021년에 갑자기 큰 금액의 영어권을 상각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래의 표는 각각 총자산 대비, 무형자산 대비 영어권의 비율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YG와 SM은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반면 JYP는 전체 무형자산 중 영어권의 비중이 99%나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엔터사마다 기준이 달랐던 영어권 변화를 추세선으로 나타내니 3사의 M&A 전략 및 성과를 비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이를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YG는 타 기획사에 비해 영어권 계상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그만큼 손상차손의 비율도 높아 영어권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구조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너도나도 사려 하다 보니 순자산 공정가치가 초과되고 너무 비싸게 사들여 뒤늦게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승자의 저주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JYP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어떠한 영어권의 상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타 기획사에 비해 영어권을 과대 측정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엔터사마다 무형자산의 처리 방식이 다르고 회계 처리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희 투자 설명회를 통해 무형자산 회계 방식에 따른 차이를 인식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투자자 여러분, 앞으로의 엔터산업에 있어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선 발표들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해제 이후 리오프닝주 및 다양한 투자 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 엔터산업에 주목하여 연구를 시작하였고 무형자산의 모호한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일어날 수 있는 혼동을 투자 설명의 컨셉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에 의한 차이를 회계정보 이용자가 인지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먼저 살펴본 개발비 회계 처리는 연습생 교육훈련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방식,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 등 기업의 자율성에 기초하였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본 전속계약금 회계 처리에 관해 실제 장부가치에 비해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는 아티스트 특성을 반영하여 전속계약금의 가치평가를 반영해야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권을 상각하는 방식이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정확한 가치평가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선 문제들로 인해 회계정보 이용자는 엔터 산업에 투자할 때 유의를 해야 하며 회계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브랜드 가치의 의미가 확대되면서 무형자산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역시 기업 내 무형자산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저희 읽다보니 회계머리 팀은 본 연구를 통해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한 모호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무형자산 인식 논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맡은 읽다보니 회계머리의 이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대학생 회계 사례 경진대회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혜원, 김서정 위 사람은 한국회계학회가 주관하는 제2회 대학생 회계사례 경진대회에 위 연구를 제출하여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9월 23일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한국회계학회 회장. 안녕하세요. 셀트리온 그룹의 분식회계 논란 분석을 통한 경영 시사점에 대해 발표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셀특팀 김혜원, 김서정입니다. 셀트리온 주요 3사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칭합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의약품의 연구 개발과 생산, 셀트리온 제약은 합성의약품의 사업 운용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바이오의약품의 국내외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셀트리온 그룹은 보편적으로 한 회사 내에 이루어지는 생산과 유통 부분을 분리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을 중심으로 각 기업이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특수관계인이라 칭합니다. 기업 관리자, 이사, 주요 소유자 또는 계열사 간의 거래는 모두 특수관계인 거래로 정의되고 지배적 이해관계가 있는 존재의 이익을 위해 기업 외부로 부를 이전한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손익을 왜곡하고 은폐하기 위해 관련한 거래 내용을 주석으로 충분하게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과 관련한 공시를 정확히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셀트리온은 특수관계인과 관련해서 예전부터 논란이 발생해온 기업입니다. 첫 번째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판정을 받아 132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사건입니다. 특수관계인 법인과의 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를 넘긴다면 수혜법인의 지배주들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으로 보는데 이때 셀트리온의 매출액 중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판매 비중은 2012년 94.57%, 2013년 98.65%로 판정 기준인 30%를 현저히 초과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분식회계 논란 사건입니다. 분식회계란 경영 성과가 실제보다 좋아 보이도록 회계 장부상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2018년 10월 1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셀트리온 주주들의 제보를 받아 내부 부당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분식회계 논란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모호한 회계 기준과 특수관계인 간 거래 복잡성으로 분식회계 논란 종결까지 약 4여 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유례없던 4년간의 긴 회계 감리는 다양한 방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 절차 선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회계감리 기간을 1년으로 명문화하여 셀트리온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감독원이 감리 진행 이슈마다 주가는 민감하게 반응해 증감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은 긴 시간 동안 불확실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분식회계 논란이 된 주요 쟁점 중 그 중에서도 특수관계인과 관련되어 논란이 된 쟁점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공립 한 건을 매각했고 그 수익을 영업이익으로 계상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영업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옳은지 영업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회계기준 적용 의견서에 따르면 주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영업이익으로,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지 않은 수익은 영업의 이익으로 분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논쟁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국내 판권 매각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된 영업활동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국내 판권 매각 대금은 영업의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회계 처리 시 영업이익으로 계산해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의가 아닌 중과실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판권 매각 대금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등 지속해서 논쟁이 이어진 사안입니다. 그러나 공개된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에는 단순 결과만 기재되어 있어 공개된 내용만으로 이를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중과실 처분을 내린 3가지 이유에 대해 재무제표를 분석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고의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판권 매각 행위의 정관상 주된 사업 포함 여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국내외 제약사들에게 제실시권을 제공해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영업활동을 지속해오고 있고 이 부분에서 판권을 매각하는 영업활동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하여 회사 정관에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회사 정관 12번째 항목에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의 대부분 기업의 마지막 정관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며 부수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 표시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판권 매각 행위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주된 사업이 아니라고도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의성 입증 미흡으로 중과실 판단을 내린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특수관계자 주석의 판권 거래에 대한 기재 여부입니다. K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에 의하면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하고 기업은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해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2018년 6월 반기보고서 연결 재무제표 주석 부분에 셀트리온에게 국내 판매권을 매각한 행위를 기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반 금액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영업이익 과대 계상의 이유로 분식회계 판정을 받은 기업과의 비중 비교를 통해 판결의 타당성을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2016년 분식회계 판정을 받은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을 선정하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비중 비율은 3.06%로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의 비중인 8.25%, 15.6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임을 확인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의하면 국내 판권 매각 대금은 회계 처리 시 영업이익이 아닌 영업의 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판권 매각 대금 218억 원을 판정 결과에 따라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이익으로 재계상해 보았습니다. 재계산 결과 영업이익이 약 152억 원의 양해값에서 약 65억 원의 음해값으로 바뀌었고 이는 잘못된 회계 처리로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이익은 기업의 핵심적인 역량을 내포하고 있고 주가에 영향을 주어 기업의 투자 가치로 판단하는 중요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업이익을 흑자로 만들기 위한 셀트리온의 고의적인 의도인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 제조는 상장 유가 증권이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된다면 원칙적으로 즉시 상장 폐지를 해야 하지만 투자자들의 재산 손실을 고려하여 바로 상장 폐지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상장 폐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관리 종목 지정 요건에는 최근 매출액 30억 미만, 4년 연속 장기간 영업 손실 등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018년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모두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년 연속 장기 영업 손실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리 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함이라는 영업이익 과대 계상의 의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분식회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상장 3사인 셀트리온 그리고 제약회사와 헬스케어를 통합하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에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두 이루어져 비용을 절감하고 합성과 바이오 의약품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가 형성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9월에 헬스케어의 최대 주주였던 서정진 회장의 주식을 현물 출자하여 헬스케어 홀딩스가 설립되었습니다.
서 회장이 셀트리온과 제약회사를 자회사와 손자회사로 갖는 구조를 바꾸어 지주회사 체제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굳이 헬스케어 홀딩스를 설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서정진 회장의 양도세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이 후년에 시행되어 지주사 전환이나 설립 시 과세 이연 혜택이 축소됩니다. 작년 말까지는 현물 출자로 받은 지주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과세가 이연되나 올해부터 4년 거치 후 3년간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서 회장이 이러한 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오래전에 지주회사의 체제가 출범해야 했기 때문에 헬스케어 홀딩스를 설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뒤 2021년 12월 셀트리온 홀딩스가 헬스케어 홀딩스를 합병하여 헬스케어 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지분율 38.1%로 자사에서 셀트리온 홀딩스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합병은 양도세 부담 완화와 함께 서 회장의 아들들의 상속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핵심인 셀트리온의 서 회장의 낮은 지배력을 지분이 높은 다른 상장사와의 합병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이번 합병에 셀트리온 스킨큐어도 포함되었으나 주식 매수 청구권에 의해 배제되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이란 중대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도록 청구하는 권리인데요. 이 규모가 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으면 기업은 합병을 포기합니다. 스킨큐어의 경우 주식 매수 청구권 금액이 500억을 초과하여 이번 합병에서는 배제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 앞두고 있는 것은 홀딩스 안에 있는 셀트리온과 제약회사 그리고 헬스케어의 합병입니다. 상법 제434조에 의하면 합병과 같은 특별 결의사항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부합해야 합병이 이루어지는데요. 셀트리온의 주요 주주인 셀트리온 홀딩스와 아이온 그리고 국민연금 합하면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이들의 찬성을 얻으면 합병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합병의 변수는 소액주주입니다. 셀트리온 3사의 소액주주 비율은 적지 않아 이들이 합병에 반대하면 합병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액주주가 합병의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이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합병은 주가가 상승세일 때 추진해야 주주들의 동의를 얻기 수월하지만 합병을 추진할 당시 주가는 지속적인 하락세였어서 주주들이 비대위를 구성해 주가 부양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출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셀트리온 그룹은 자사주 매입, 현금 배당과 같은 주주 친화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올해 1, 2월에 셀트리온 1,800억, 헬스케어 900억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작년 12월 20만원대이던 셀트리온의 주가는 2월 28일 종가를 기준으로 15만원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원인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둔화되어 있었고 자사주 매입만 했을 뿐 소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언제든 시장에 다시 나올 수 있어 주가 부양에 한계를 보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각하지 않은 자사주를 합병의 우호적인 주주에게 팔면 합병 의결권이 강화되기에 주주 가치 제고가 아닌 의결권 강화 목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그룹의 이러한 행보는 신중해야 합니다. 과거에 서 회장이 분식회계로 소액주주에게 폐를 끼치고 이득을 보려 한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기에 서 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수합병이 진행된다는 논란이 나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매입한 자사주를 되파는 행위에 신중을 가하고 자금 조달을 위해 자사주 매각을 결정하거나 소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에 대해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 주주들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 외에도 셀트리온 3사의 합병이 완료된다면 헬스케어와 제약회사에 판매하는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지 못해 합병 셀트리온의 매출액이 현저히 줄어 현재의 셀트리온 3개 기업 매출 합산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합병으로 미래가치가 제고된다고 설득하는 것이 셀트리온 그룹의 과제입니다. 이어서 회계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이번 감리가 4년이나 걸린 이유는 신산업의 회계 감리업계의 기업과 금융당국의 입장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 특성을 고려한 회계 지침이 필요합니다. 회계감사위원회에서 2018년 개정한 수주산업 특별 고려사항 지침에 따르면 5개의 핵심 감사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우선 고려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게끔 했습니다. 이처럼 바이오 업계를 비롯한 신산업에 유의해야 할 감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하여 셀트리온 그룹과 회계감사인 사이의 소통 부족도 이번 논란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신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감사인과의 소통을 통해 불명확한 회계 처리를 해소해야 하는데요. 회계감사인은 정기적으로 회계 처리에 대한 의문점을 질문하고 감사기업 역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 특성에 따른 회계 처리 이유를 알리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회계 처리 사례가 적은 산업군을 감사할 시 정기적으로 회계 처리 의문점 질의를 분기에 한 번씩 전송하여 신산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 10월에 회계기준원의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여부 중요성에 대한
질의가 올라왔습니다. 배경을 보면 셀트리온 그룹의 사례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재무제표 작성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특수관계자 거래도 공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회계기준원은 재무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 공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추가 질의로 모든 거래를 공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 의사결정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기에 모든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이에 회계기준원은 정보가 불분명하여 주요 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그 뒤 2021년 6월 금융감독원에서 2022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 이슈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5단계의 모형에 따른 특수관계자 수익인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과 관련한 특수관계자 공시에 대한 질의와 그 이듬해 금융감독원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특수관계자 공시와 관련한 뚜렷한 기준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명확하지 못한 기준은 회계 처리에 혼란을 더하므로 신속한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를 위하여 2022년 기준 25대 바이오 기업이 가장 많은 미국의 특수관계자 공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USGAAP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전체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특수관계자 금액에 대한 별도 공시는 USGAAP에서는 의무가 아니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에 별도로 특수관계자 거래 금액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정착하지 못한 회계 기준은 기업, 투자자, 금융당국들에게 혼란을 안겨주고 이는 건강한 기업 활동과 투자의 불안정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수관계자 공시 및 신산업회계와 관련한 기준의 정립으로 투명한 재무정보 제공과 재무 건전성 향상을 제언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셀트리온 그룹의 분식회계 논란 분석을 통한 경영 시사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